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가까스로 2%를 턱걸이 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에 그쳐 연간으로는 2%에 머물렀습니다. 내수 부진의 정치 불안까지 겹친 탓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 66조 1,930억 원,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 비중이 높아진 덕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더욱 강력해진 AI 기능을 넣은 갤럭시 S25를 선보였습니다. 사용자가 AI 버튼을 길게 눌러 손흥민 선수 경기 일정 알려줘 라고 친구에게 말하듯 명령하면 한 번에 자세한 일정을 알려줍니다. 가격은 갤럭시 S24와 같고 내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됩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늦어지는 데다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8.1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주요 산업 정책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어지는 오후 초대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6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이 뛰고 주가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취임 후에는 어떨까요? 우려했던 관세가 곧바로 행정명령으로 발동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안도했지만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모시고 글로벌 시장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 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확산이 됐고요. 네네. 당선 후에도 증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자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이 달러 흐름에 조금 먼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요즘 좀 달러 강세가 그래도 좀 유지되는 겁니까? 조금 약해지는 겁니까? 일단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조금 주춤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요. 네. 지난해 말에는 1,485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고 예.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1,460, 70원대를 계속해서 횡보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내려와 가지고 1,430원대로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가 환율을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었었거든요. 네. 그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정책, 네. 감세하고 관세가 포인트가 됩니다. 감세와 관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미국계 기업들에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를 더 살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죠. 네. 이게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부과를 시키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세와 관세가 결국에는 달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강했죠.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클리어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보편관세, 고율관세라고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웃라인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취임 후에 이제 관세 정책에 다 주목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된 건 멕시코와 캐나다의 2월부터 25%,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2월부터 10% 정도 이렇게 예고는 했는데 네네. 야, 이게 정작 2월에 할지 안 할지도 조금 불투명해요. 네, 2월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안에 협상을 할 게 있으면은 들어와 달라는 얘기죠. 협상. 예, 사실 이제 말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 이제 부총리인가요?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네.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는 건 관세 전쟁을 하는 건 모두한테 지는 게임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 물건을 살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라고 하면 미국 물건을 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약간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친 건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어제가 되죠.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네. 2월 1일부터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 살 용의가 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호를 보낸 거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나 중국이나 예.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부터 일단 먼저 협상 대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보편 관세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 동맹국, 우방국 가릴 것 없이 미국하고 교역하는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고루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맥스로 20% 가장 높은 수치로는 20%의 관세도 매길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중국한테는 60%도 매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관세를 진행하는 거는 팩트가 되지만 예. 우리가 처음에는 그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고 트럼프의 특성상 되게 세게 밀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예. 관세에 대한 두려움을 극단치까지 가져갔었던 거죠. 그렇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오픈이 응. 되니까 관세를 하는 건 맞지만 예.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덜하는 거 아니겠어라는 게 1번, 두 예. 번째는 나가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한꺼번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부터 각계격파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시그널이 나오니까요. 예. 그럼 좀 너무 많이 우려했나라고 해가지고 너무 높아졌던 환율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달러 가치가 계속 전에는 두려움에 공포에 그렇죠.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관세가 충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한 충격을 좀 과하게 반영한 것들이 되돌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될 거는 예. 시장이 두려워한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속도가 과연 빠르게 나갈 것인지 만약 그 속도가 시장이 두려워할 만큼 진행이 된다면 환율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 압력을 받을 거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관세 정책이 되게 느리거나 이게 뭐 솜방망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좀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재 예고한 걸로는 조금 예상보다 약하게 그렇죠. 나름 질서 있게 순서대로 될 네,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도요. 실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관세를 때리더라도 한꺼번에 그렇게 강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국가한테 20% 고유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그 국가들이 모두 다 보복 관세로 들어오게 되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환율 전쟁을 하면서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한테도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미국 자체를 위해서도 관세 정책을 조금 점진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들이 생기고 있고 네. 실제 취임식에서도 너무 강경한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이 조금 좀 과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 정책이 실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가치 향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세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고 나름 순서 있게 나올 거라고 봐서 달러 가치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뭐 약세, 네. 수출이 자기 미국 기업들 수출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선호한다면서 실제 그렇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요. 일개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미 자기들은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돼서 당시 원달러 환율이 16년도 말에 1,208원 정도 있었던 게 예. 18년도 4월에는 1,050원까지 빠졌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달러 약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연준을 압박했죠.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하라고요. 인하하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미국의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약간 좀 하나 고려할 게 뭐냐면 뭡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달러의 패권에 굉장히 큰 의구심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결국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요.
달러 약세 강세 자체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관세 같은 경우도 관세를 때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걸 갖다가 협상의 카드로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미국 관세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달라지고 사실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또 이게 미 연준의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건가. 연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아까 주시하면서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할 텐데 일단 올해 뭐 연준이 금리를 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이내로 낮출 거다 안 낮출 거다 여러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 조금 전망이 컨센서스가 모아지고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 그 선물 시장에서 미국 연준이 연말에 어디까지 금리를 낮출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차례 낮출 확률이 현재 53% 정도 됩니다. 한 차례 53%. 예, 그럼 이제 한 차례 이상으로 낮출 확률이 5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한두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한 차례 쪽에 살짝 또 무게를 두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한 차례 무게를 두는 이유가요. 지난 12월 달에 FOMC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한테 했던 질문 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냐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파월 의장이 이거를 반영할 수가 없는 게 고려는 하지만 반영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관세가 얼마나 적용이 될지 그리고 상대 국가가 보복 관세를 어떻게 치고 나올지 제도적으로 다른 게 어떻게 구비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자.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실제로 무언가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사후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포커스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후적인 대응은 결국에는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관세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계속 반영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확률 자체도요.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기준금리라는 게 시장 금리에 사실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달리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 뭐 대표적인 국채 10년짜리 금리는 큰 폭으로 뛰어서 뭐 5%를 뭐 좀 위협한다 막 이럴 정도인데 지금은 시장 금리도 조금 어떻습니까? 지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흐름이에요, 지금은? 네, 시장 금리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때 4.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요. 연준이 통제를 하는 기준금리라는 거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이렇게 낮춘 기준금리가 미국의 자산 시장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미국의 성장을 뜨겁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금리를 낮추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되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단기와 장기의 뷰가 갈리게 되죠. 그럼 단기 금리는 내려오지만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고요.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세. 이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 커지게 되면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 건 맞지만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되죠. 세금을 깎아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면은 국채의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많이. 그럼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더 많이 빨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 발행을 하면서 그럼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지면서 금리가 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한 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기에 대한 기대감이 1번.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읽으면서 금리의 상승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2번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도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선언적으로만 나오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웃라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취임 사유도 명확한 게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젠다 중에 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감세된 거를 일몰되거든요. 그 감세안이 그걸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속도 조절이 되는 거 아니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갔었던 4.8까지 올라갔었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현재는 4.6 요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4.6%. 예. 여전히 높지만 4.8, 5%를 위협할 때와 달리 조금 낮아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들이 이 미장기 국채 액티브 ETF를 많이 샀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좀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떨어지면 뭐 채권값이 거꾸로 오르니까 좀 많이 산다는데
지금 그런 투자 시점으로서 좀 적절할까요?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움직임을 지난 3년간 흘러오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요. 예. 2022년도 1월 달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한 2.5% 했습니다. 예. 근데 그해 10월에 예. 국채금리가 한 4.6까지 올랐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 불과 딱 5개월 만에 그 국채금리가 3.7로 내려왔습니다. 예. 23년 2월에 3.7이었다가 또 23년 10월에는 4.7까지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게 또 3.6까지 내려왔다가 그렇게 변동이 작년에 또 크네요. 이게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요, 침체될 것 같아요 하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해 주겠지 하면서 시장 금리를 확 잡아내리고요. 또 금리가 내려오면은 괜찮네 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쭉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등락을 거듭하네요.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크다. 네. 이럴 때는요. 예. 장기 국채를 갖다가 금리가 꽤 높은 레벨을 가져왔을 때 장기 국채를 일부 담아가는 전략하고 플러스로 미국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러면 단기 국채 쪽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단기 이렇게 보고 국채와 있습니다. 네. 일부 장기 국채. 네, 그래서 단기 쪽으로 밀고 단기면 1년 언더의 단기면 꽤 짧은 단기고요. 예. 그다음에 10년 정도 되는 장기 국채를 가져가면 가운데 중기 채권은 비워지면서 양쪽이 뚱뚱해지니까 이런 거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바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바벨 전략. 예, 그 헬스장에 가시면 이렇게 바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양쪽 끝은 퉁퉁하게 가져가면서 가운데를 비우고 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초단기하고 일정 수준의 장기 이걸 갖다가 배합해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네. 조언드려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변동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굉장히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라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변화가 크다면 손실도 상당히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시고 채권을 이제 사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보시면서 조금 당혹스러워하시는 네. 그런 현상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연준의 금리 예상과 그다음에 채권 전망을 얘기했는데 우선 좀 우리도 조금 급하니까 우리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오늘 한국은행 발표한 거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 네. 그리고 한 해로는 2%에 머물렀더라고요. 이게 비상계엄 한 12월 한 달 정도 영향일 텐데 네. 그 영향이 좀 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경제는 결국에 심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비 지표가요. 카드 네. 사용액이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다는 것 그 자체가 소비에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실망스러운 게 네. 사실 2024년도 연초에는 2024년 전망이 2.4나 2.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2.1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2.0이 나와서 그러니까 가까스러워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보다 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예. 2025년도 전망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네. 만약에 12월 달에 그 실망스러운 전망이 올해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올해 전망치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원래 공식적으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상황이 이러니까 1.6에서 1.7%로 낮아질지 모른다. 미리서 이렇게 하향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요. 저것마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그냥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만 해도 2025년 성장 전망을 2.1로 보다가 11월 달에 1.9, 그다음에 12월 달에 1.8 이렇게 이제 점점 내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들어와 가지고는 글로벌 IB들, 그러니까 해외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이 1.3에서 1.6 정도를 받고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주였죠. 1.6에서 1.7은 이제 찍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1.6, 1.7 이러면은 좀 이렇게 이게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25년 동안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 게 2008년하고 2020년이 있습니다. 2008년 코로나 위기 때고 때. 금융위기죠. 예.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2023년에 1.4% 성장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 세 개가 그렇게 찍히는데 예. 만약에 올해 1.6이 찍히면 그러니까 25년간 네 번째로 안 좋은 성장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성장률 전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라면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자극을 하고 그 필요성을 자극하고 예.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정을 집행할 때에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 이런 이제 모멘텀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물론 안 좋은 건 팩트지만 여기서 부양책 효과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러네요. 경제 상황이나 전망이 워낙 안 좋으면 통화금융정책, 재정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면 다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관적인 전망만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네네. 통화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나 지난 1월에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뭐 내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네네.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2월에 회의를 하잖아요. 네. 금통위. 네. 2월에는 어떨까요? 이게 저는 이제 꼭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은요. 네.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하고 성장을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가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럼 성장률이 워낙에 둔화되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실제 1월달 금통위에도 금통위원 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성장만 본다면 예.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같이 봐야 되냐면 금융 안정을 봐야 됩니다.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대내적인 금융 안정과 대외적인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네. 대내적인 금융 안정은 결국에는 이제 가계 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이겠죠. 대외적인 금융 안정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바라보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예. 미국하고 금리를 어느 정도는 온라인을 맞춰가야 됩니다.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그렇죠.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난해 11월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일단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대외 균형에 대한 무게 중심을 조금 낮춘 다음에 대내 균형이죠. 성장을 갖다가 부양해야 되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환율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음. 그래서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낮고 낮으니까. 환율은 올라가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추면 환율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의 상승을 용인하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월 달에는 대외 균형 총재 코멘트에도 이번에는 대외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율.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예, 조절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예. 올해 상반기에는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예. 대내 쪽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 쪽의 외환 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을 견제를 하면서 이제 눈치껏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정도 인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두 차례 상반기에 한두 네, 차례 정도 그렇습니다. 하면은 2월부터 당장 인하를 시작하겠죠. 2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네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미 10년물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 달리 나타나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시장 금리 조금 비슷하게 쫓아갈까요? 지금 미국 시장금리 10년짜리가 최근에 낮아졌는데도 4.6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금리가요. 10년짜리가 지금 2.8 정도 됩니다. 2.8. 예. 근데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2.8인데 미국이 4.8이었거든요. 예. 그럼 둘의 차이가 2% 정도입니다. 예. 이거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 그 금리 차를 반영한 게 원달러 환율 1,485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 금리가 꼭대기에 있던 미국 금리가 살짝 조금 내려오면서 낮아지니까. 이게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쓸 때 대외적인 균형, 이 환율의 너무 빠른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면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참 많습니다. 올해 투자자들이 한 해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또는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변수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그래도 올 한 해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변수들에 가장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를 좀?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가 왜 어렵냐면 정책 변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책 이 변수가? 정책 변수가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관세가 부과가 될 때
각국한테 동일한 레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하고 어떤 국가는 20% 때리고 어떤 국가는 5% 때리고 어떤 국가는 7% 때리고 이러면 예. 국가 간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관세를 맞더라도 덜 맞는 쪽이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가는가가 글로벌 외환 시장의 환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쪽에 있는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게 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정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화됐었을 때는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신용 등급에까지. 만약에 신용 등급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개인의 신용 등급도 낮아지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전반적인 국채 금리의 상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외 신용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돼서요. 예. 우리가 이제 뉴스 중에서 미국 쪽에 있는 관세 움직임과 관세?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신용 등급에 대한 뉴스들 이런 쪽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드려 봅니다. 만약에 투자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많은데 미국으로 간 서학개미. 미국 네네. 시장이 그래도 가장 관심일까요? 올해도? 네, 이제 미국 쪽이 여전히 올해도 탄탄한 건 맞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가 미국 쪽으로 쏠려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미국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지만 쏠림이 강하게 나타난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쏠림이 강하면 무조건 무너지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일부도 있다는 거 우리가 감안해야겠죠. 네. 이 말씀은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는 것들보다는 반대편에도 좀 고르게 분산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포트폴리오는요. 정책 불확실성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도 높고요. 넓게 펼쳐가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불안, 정치적 불안에 따라서 시장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이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죠. 반도체 업계에는 훈풍이 기대되지만 트럼프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투자자들이 돈이 없다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스타게이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SK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게이트 트럼프 대통령 발표한 이후에 글로벌에 정말 관심이 많고 미국 내에서도 말들이 많네요. 일론 머스크가 벌써 딴지를 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네네.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일단 그 세 개 기업이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합작사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손정은 씨가 하는 소프트뱅크가 주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오픈 AI하고 관계가 있죠. 샘 올트만 예. 비상장인동안 오픈 AI.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라클이라고 있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쪽에 강하고 또 우리 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만,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라클도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오라클이 합류해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이 주도해서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예. 이것이 향후 5년 동안에 5천억 불, 당장에 1,000억 불 바로. 예. 그래서 텍사스,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미국의 텍사스 특히 어느 지역에 뭐 아마 바로 근시일 내에 뭐 10개를 짓고 향후 또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20개 정도 이렇게 짓는다 하는데 엄청난 규모예요. 5천억 불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뭐니 데이터 센터 만드는거든요. 데이터 센터 만들면 거기 뭐 전력실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다 합한 거예요. AI를 하기 위해서. 5천억이 우리 빅테크이시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 한 해에 AI용으로 쓰기로 한 원래 캐펙스 잡아놓은 게 한 2천억에 2,500억 불 돼요. 한 해 빅테크 전체가 투자하기로 한 게 한 2천억 달러인데 한 업체가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여러 군데가 다. 근데 이 군단이 그거랑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5천억 불을 향후 5년간에 하면서 리더십을 갖고 앞으로 튀어나가겠다. 그러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요 군단이 누굽니까? 보시면 소프트뱅크는 암을 갖고 있죠. ARM. 그래서 오늘 암이 15%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 소프트뱅크도 일본 회사죠. 어저께 10% 오르고 오늘 또 4%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직접적인 암은 한 15% 오른 거고요. 오픈 AI는 상장이 안 됐으니까 됐고 상장을 안 했고요. 오라클도 한 7% 올랐고. 오라클도 그렇고. 세 군데가 주동했습니다만은 여기 합작하려면 그러면 GPU를 만들었잖아요. 엔비디아. 그래서 4% 오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약간 경쟁하는 데가 어디죠? 안 들어가 경쟁에? 이게 좀 경쟁하는 곳이 언제냐면 구글. 그다음에 머스크. 일론 머스크. 거기도 XAI 있습니다. XAI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오픈 AI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그 뭐 돈도 없는데 그거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데 주가가 말해주는 거죠. 어저께 뭐 오픈 AI 구글은 쉬었고 테슬라는 뭐 다른 일도 있겠습니다. 좀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기술력 압도적인 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피지컬리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전력, 에너지 이런 걸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확실히 트럼프 주도로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AI 투자 인프라니까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중국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네, 맞습니다. 바이든 때도 반도체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트럼프 시대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또는 중국과 경쟁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렇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심이죠. 욕심이 아니고 야심.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임플리케이션을 보는 말이죠. 이 뭐 스타게이트가 뭐 헬게이트 아니고 스타게이트에서 가면은 말이죠. 그 5천억을 하면은 다른 집단들도 연합은 안 하더라도 투자 금액을 더 높이면 높였지 이걸 낮추지는 않겠어요. 죽기 살기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온갖 빅테크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하이닉스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에 뭐 아마존, 구글, 뭐 애플도 포함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관련돼서 캐펙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회사도 포함해서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도 한마디 하겠죠. 아니, 인공지능 투자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일각의 의심이 있었고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가 뭐 거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머스크도 그렇게 가는 게 거품이라 얘기한 게 아니고 너네 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일론 머스크는 그렇죠. 가는 방향에서 뭐 속도 빠른 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느냐고 하니까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틀렸다. 그리고 지금 돈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해서 지금 조달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겠죠. 소프트뱅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신임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했다 보고요. 실체적으로 어디에 지분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다 밝혀지거나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의 그 과거 이력 하고 나서 나중에 실패하거나 수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도 그 자금을 조달하고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던 전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 샘 올트만 혼자서 이런 얘기했으면 뭐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하고 다른 문제니까 사업적인 문제. 그런 측면에서 합작이 오픈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데이터 센터 할 수 있는 오라클하고 그럼 당연히 그러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으면 기술 파트너에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기술 파트너 회사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 홀딩스 이런 데들이 이제 기술적인 파트너를 이루는 거예요. 다 그럼 엔비디아에 칩이 들어간다고 당연하죠. 기대를... 거기 GPU는 엔비디아 거죠. 엔비디아가 들어가고요. 뭐 AMD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잘 나가는 요소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하고 네. 그 생산하면 누가 합니까? TSMC 하고 그 HBM은 하이닉스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이닉스 들어.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그거를 좀 기대해서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이닉스의 오늘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딱 8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네. 스타게이트에 대한 것은 최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군데하고 원래 합작하는 회사 오픈 AI는 비상장 빼고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암은 기술적으로 암은 자기네 그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IP가 있고 엔비디아는 GPU 만들어야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관련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고 거기 HBM은 누가 만들고 하이닉스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네요. TSMC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제 엔비디아가 이 스타게이트의 기술적 회사로 기술 파트너로 됐습니다만 젠스랑 CEO 요즘 엔비디아 워낙 주가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니까 이번 취임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는 이제 중국 견제를 계속하는 건데 뭐 젠스랑은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모양이죠, 중국에? 아 그게 잘 수는 없죠, 개인적인 건데 누구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직전에 바이든 취임할 때, 네. 그러면 트럼프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1기 때, 그때는 참석했을까요, 이 사람이? 일기 때. 그때도 참석 안 했습니다. 바이든도 참석 안 했어요. 예, 바이든 때도. 이번에도 참석을 안 한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많은 다른 빅테크들이 다 뭐 저기 기부하고 뭐 하고 했는데 너무 빠지니까 음모론적으로는 이게 뭐 저기 화교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음모도 나옵니다. 그 음모론을 제가 확대하려는 건 없지만 아실 필요는 있죠. 예. 최근에 인텔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인텔이 얼마 전에 9% 상승했잖아요. 네. 인텔이 누구면 팔리느냐? 팔린다. 인텔의 매수자 중에 하나에 거론되는 것이 최근에 머스크가 나왔거든요. 일론 머스크. 예. 아까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오픈 AI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예, 법적 분쟁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인텔은 자국내 핵심이잖아요. 파운드리도 있고 CPU도 그렇고. 인텔도 GPU를 만들거든요. 예. 엔비디아하고 GPU 저기 AMD보다 워낙 저기 뭐 세 발의 피박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텔을 살린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은 경쟁을 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그런 네. 측면에서 뭐 약간 뭐 젠슨왕의 초대를 못 받았으면 안 가는 걸 둘째치고 뭐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떻든 간에 엔비디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네. 지금 스타게이트가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앞서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로 대단한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중국도 지금 AI에 직접 정부가 나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화웨이 뭐 추론에 특화된 AI 칩을 만들어가서 중국 현지 기업이 많이 공급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화웨이의 인공지능 기술 뭐 엔비디아에 좀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겠죠? 그게 겉으로 퍼포먼스적으로 측정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는 어느 특정 면에서는 나은 면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는 제일 핵심은 고객한테 쓰여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게 걔네들이 미국의 업체들한테 쓰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국 자체의 그 수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테스트되거나 그것이 뭐 활용의 강도가 믿음직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기관이 지금 현재 없다고 보여들고요. 예. 그냥 중국 수요가 워낙 빨리 크니까 화웨이가 미국이 지금 GPU도 못 팔게 하는데 화웨이는 스스로 미국은 화웨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휴대폰 통신이 하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원래 자회사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엔비디아 갖고 있는 최근 뭐 블랙웨어, 예. 그다음에 뭐 호퍼 이 시리즈의 하이엔드급보다는 분명히 낮을겠지만은 예. 그 밑에 어느 정도 오는 건 따라갔다고 봅니다. 마치 디램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봤습니다만 CXMT라는 디램 업체가 네. 이제 하이닉스 말고 삼성하고 비교할 거예요. 네. 삼성의 뒷공무니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발짝 따라왔습니다. 두 발짝으로 좁혀졌어요. 네, CXMT. 그 CXMT가 XYG인데 네. 주종은 Y고요. 네. G를 최근에 생산을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뭔지 아십니까? 뭐요? 원을 주주로 하고 있고요. B 설계 다시 한다 하고 있고요. C는 6월 달에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럼 격차가 3세대가 아니죠. 2세대예요. 두 세대. 그러면 3년입니다. 예. 거꾸로 말하면 화웨이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격차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5년, 6년은 아닐 것 같고요. 한 3년 정도의 격차는 있고요. 예. 계속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네요. 바짝 쫓아온 중국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된 게 이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네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전력 관련 회사들도 맞습니다. 큰 훈풍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미국도 주식도 오늘도 전력 관련되는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뭐 이튼이라든지 예. 그 냉각을 하면 냉각 시스템까지 버티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
에너지 자원 회사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갖고 예. 뭐 저기 이제 컨스탈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주식들이 다 2, 3% 4%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전력 이런 관계들, 쿨링 시스템까지 다 전부 올랐습니다. 네. 한국도 오늘도 강세가 있는 것이 전력기기 쪽이죠. 물론 전력기기 실적이 잘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적은 좋지만. LS 일렉트릭 얼마 전에 실적은 안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모든 업체들 심지어 아까 냉각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AI 발 그다음에 그거를 AI 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 필요, 열을 낮추는 거, 네. 그다음에 속도를 빨리 하는 거, 그 관련되는 기판부터 해가지고 네. 전력까지 모든 게 다 서플라이 체인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런 쪽은 내려갈 때마다 주워 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력 관련 회사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지으면 당연히 먼저 들어가는 게 전력이니까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해 실적, 매출, 영업이익 창사 이래 최대. 뭐 시장의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 뭐 주가는 결국 선반영을 한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일단 되나요? 실적부터 말씀을 실적, 드리면 예. 8조 800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 예, 근데 이게 거의 부합한 겁니다. 최근에 나온 것도 낮게 잡은 사람이 7조 6천억도 있었지만 그건 네. 약간 많이 벗어난 거고 거의 대부분 7조 9천억에서 8조 2천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부합한 거예요. 물론 엊그저께는 외국인 증권에서 8조 3천이라 한 거 비교하면 3천억 떨어졌습니다만은 예. 크게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면 비슷하니까 그 구성 요소 디램이 가격이 어떻고 낸드가 어땠고 이것도 컨센서스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장에서 이제 빠지고 많이 빠졌고 지금은 네. 좀 했지만 1% 2%인데 네. 아까는 4% 넘게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어저께 좀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근데 실적. 오늘 아침에 센티먼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사주를 자사주를 네. 우리 그 저기 상여금 줄 거로 직원들의 성과급 1,500% 준다는데 기본급에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 한 일부를. 6, 7천 명에 해당되는 한 700 몇십억. 아. 700 몇십억인데 주수로는 33만 주에다가 예. 21,800원의 가격으로 자사주로. 그 공시가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사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반응을 한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1분기 전망을 살짝 얘기를 시작했어요. 1분기 전망을 어떻게 했어요? 원래부터 애널리스트는 1분기는 비수기기 때 내려간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근데 4분기가 8조 원 얼마 전에 네. 1분기는 뭐 잘해봤자 7조 3천 못하면 6조 4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컨펌하는 듯한 출하량이 네. 디램이 마이너스 10% 초반 마이너스 10%. 준다는 거죠. 예, 전분 4분기 준다. 대비 때 아. 출하가 1분기가 원래 이렇게 좀 비수기라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확인해 주는. 그 낸드는 레거시 제품으로서 가장 안 좋거든요. 예. 낸드가 일반적인 디램보다는 그거는 10% 후반, 10% 초반, 10% 후반 이렇게 물량이 준다 그러니까 준다. 뭐 가격도 아마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버티는 정도면은 예. 영업이익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아까 그 자사주하고 처음에 초반에 그래서 9시 10분, 20분, 30분 지날 때까지 네. 그걸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 예. 막판에 좀 약간 마이너스 1%뭐 아까 보합 비슷하게 가려고 했던 거는 10시에서 11시, 12시 사이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네. 특히 10시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삼성보다 잘하는 게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올해 건 다 끝났고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예. 올해 상반기 중에 다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상반기 안에 내년 공급 물량을 다 확보하겠다. 계획이고 계획. 목표이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뭔가 승부를 못 보면은 하이닉스가 계속 도미넌트하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계획은 아직 있는데 엔비디아 뭐 예, 통과를 안 못 됐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겠다는 것이 좋게 보는 사람이 상반기 할까?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년 그런 혼란스러운 거가 계속 연초에 있는데 예. 오늘 하이닉스가 HBM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식의 인디케이션을 준 거, 아니 이게 된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인디케이션 주다 보니까 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예. HBM이 핵심인데 그 정도 너무 그렇죠.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4% 빠졌다가 막판에 지금 올라왔던 거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예. 삼성전자한테도 임플리케이션이 꽤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삼성이 빨리 승부를 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반년도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운명의 시간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 스타게이트 발표한 이후에 뭔가 우리 반도체 업계는 큰 훈풍이 불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 바로 발표한 이후에는 바로 삼성전자 이런데 아무리 없어요. 삼성이 바로 못 삼성전자. 들어가는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까 말할 때 원 X, Y, G 음. 중국이 따라오는데 삼성은 정확히 말하면 원 A만
돼 있고 예. B를 다시 설계한다 하고 있다 그러고 예. 원씨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월부터 생산인데 예. 원씨는 개발 자체가 6월 목표면은 생산은 연말에 하는지 모르는지 봐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년도 물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주식 자사주로 막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막긴 막는데 올라가는 걸 타는 거는 예. TSMC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조금 힘에 붙인다는 것이 현실적인 아직까지는 그런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닉스 올 한 해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네. 전망은 어떤지? 1분기가 예. 지금 아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예, 10% 정도. 오늘 애널리스트 열심히 계산하겠죠. 어. 근데 계산하기 전에 8조가 나왔는데 원래 애널리스트 평균하고 비슷하니까 예. 지금 평균이 애널리스트가 6조 4천에 7조 2천이니까 6조 후반대 나온다 가정하면은 네. 그 하반기 조금 더 늘어나시면은 47, 28하고 더 붙겠죠. 네. 47, 28 더 붙으면 30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컨센서스의 하단입니다. 컨센서스 하단에 30조 정도. 30조면 EPS가 3만 원 정도 되니까 예. 3만 원 곱하기 PER을 10배 치면 30만 원이고 PER 10배로 하면 네. 그다음에 7배품은 21만 원 현재 주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8배, 9배니까 이게 대한민국보다 앞서가는 리더라 하면은 사실 8배, 9배 정도는 가는 것이 정상이죠. 네. 그것이 25만 원 중반 후반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끼는데 근데 이제는 마이크론이 못 가면은 속도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보다 쌓아야 되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10배에서 12배거든요. 마이크론이 PER이 10배에서 12배인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가면서 하이닉스가 실적이 개선되는 게 보이면은 예. 궁극적으로는 20만 원 중반 후반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진짜 만약에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에 HBM이 다 자기네가 확보되는 거 하면은 내년도 걸 땡기면 30만 원도 불가능한 게 아닌데 네. 단기적으로는 PER 7배에서 얼마나 빨리 8배, 9배에서 23만 원, 25만 원, 7만 원 가는지 그 궤도 안에 가는 속도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속도만. 그런 속도를 타고 갈 경우에 네. 뭔가 중간 속도만 간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현재에서 힘을 못 받는다면 이러다가 시가총액 갭이 삼성전자와 SK 시가총액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어요? 굉장히랑 뭐하지만 삼성전자가 더 안 빠진다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면은 괴리는 지금 반이라 하는데 네. 사실은 더 좁혀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만약에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뭔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안 나온다면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당분간은. 이번 스타게이트로 우리 삼성전자는 기대를 못 받았지만 일본 반도체 회사 다 많이 뛰었잖아요. 미국 네. 반도체 회사들도. 아까 소프트뱅크는 리더십 갖고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장비 업체들이 있죠. 어드밴테스트. 어드밴테스트. 그다음에 뭐 저기 그쵸. 예.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은 잘 갑니다. 그 회사인데 문제는 일본도 많이 좀 반등을 했어요. 주가가. 이미, 네. 그래서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TSMC. 그리고 하이닉스 일본 회사, 일본 장비 회사, 예. 일본은 반도체가 딱히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예. 한국의 그 소부장제 같은 경우서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주식도 최근에 많이 가서 오늘 조정 봤는데 예. 한국의 PER이 30배를 못 갑니다. 30배. 예, 왜요? PER이 일본이 우리보다 높게 바뀌었잖아요. 아, 일본은 훨씬 일본이 30배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일본에도.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가는데 왜 안 가 그러면은 하이닉스한테도 공급하고 마이크론도 공급하고 뭐 인텔도 공급하는데 하는데 항상 피오 그룹하고 비교해서 가는 거예요. 네. 아까도 뭐 전력기기 관련되는 게 예. 좋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많이 가서 주춤 하는 이유는 많이 가고 좋게 가고 뭐 스타게이트 뭐 헬게이트 아니고 좋다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 관련된 지수 피어 그룹의 주가가 매일 30배다. 그러면 30배.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디스카운트가 너무 빨리 좁혀지면은 우리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주식도 미국이나 그 일본이나 그런 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빨리 올라왔는가, 네. 적정보다 더 많이 갔는가 이런 걸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6개월 관련 경쟁 기업들의 그러니까 주가 그렇죠. 수준, PER을 피어그룹. 비교해가면서 네네네. 우리가 네. 제대로 밸류업 따라서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좀 네. 좁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좀 천천히 디스카운트를 해서 네네.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머리가 아픈 거죠. 물론 6개월, 9개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6주 단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좀 올라왔잖아요. 예. 2,530 됐으니까 지금부터 2,600 갈 때는 매저먼트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주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꺼내든 산업부흥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다. 스타게이트. AI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는 구상인데요.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스타게이트를 공개하는 자리에 일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주도하는데요. 한국 기업과 대비됩니다. 취임식 때 추워서 호텔에 있었다는 정치인. 무도회는 참석했는데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를 기업인. 너무나 다릅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